시장에서 남편이 명령했다. 무릎 꿇고 사과해. 심지어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나는 생후 3개월 된 지훈이를 안은 채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사람들은 외면했고 오직 가판대 옆에 있던 한 노파만이 고개를 들어 조용히 세 마디 말을 내뱉었을 뿐이다. 그 말에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있던 상자 위에 주저앉았다. 운명의 전환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저희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즐겁게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연은 아들 지훈이를 품에 꼭 안고 시장을 걷고 있었다. 지훈이는 엄마 어깨에 코를 박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아이는 이제 겨우 3개월이라 서연은 웬만하면 외출을 삼가려고 했다. 하지만 오늘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냉장고는 텅 비었고 남편 민주는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 뭘 사다 줄지 묻지도 않았다. 사실 최근 몇 달간 그는 아내에게 거의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마치 서연이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무심한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11월의 찬바람이 장터의 천막을 흔들었다. 서연은 임신했을 때 직접 짰던 따뜻한 담요로 아들을 감쌌다. 분홍색의 부드러운 담요에는 가장자리에 하얀 토끼가 수놓아져 있었다. 그때는 뱃속 아이의 성별을 몰랐지만 왠지 분홍색이 따뜻하고 다정하게 느껴졌다. 나중에 민주는 아들이 분홍색 담요를 쓰는 건 창피한 일이라며 비웃었지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요즘 들어 그녀는 웬만하면 남편과 다투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의 어떤 말이든 그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판대는 끝없이 이어졌다. 감자, 당근, 배추, 사과, 신선한 채소 냄새와 냉동 생선 비린내, 그리고 호떡 굽는 연기가 뒤섞여 짙은 가을 공기를 만들어냈다. 머리에 수건을 두른 아주머니들이 손님을 불렀고 두툼한 조끼를 입은 아저씨들은 상자를 날랐다. 어느 도시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평일의 시장 풍경이었다. 서연은 사과 상자 앞에 멈춰 서서 얼마나 사야 할지 가늠했다. 가진 돈이 넉넉지 않았다. 민주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만 돈을 줬고 출산 후 그녀는 아직 복직하지 못한 상태였다. 지훈이가 뒤척였다. 서연은 한 손으로 아이를 고쳐 안고 다른 손으로 빨갛고 탐스러운 홍옥 사과를 향해 손을 뻗었다. 이왕이면 크고 과즙이 많아 보이는 걸 고르고 싶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뒤에서 그녀의 등을 세게 밀었다. 아마 다른 손님이 가판대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려던 모양이었다. 서연은 앞으로 휘청이며 본능적으로 지훈이를 더 꽉 껴안았지만 팔꿈치로 나무 상자 모서리를 치고 말았다. 상자가 기우뚱하더니 사과 몇 개가 콘크리트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중 하나는 쪼개져 하얀 속살을 드러냈다. 어이, 조심 좀 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상인 아저씨가 소리쳤다. 그는 추위 때문에 얼굴이 붉었고 두툼한 누빔조끼를 입고 있었다. 물건 망가뜨리잖아요. 서연은 겁에 질려 돌아보며 지훈이를 가슴에 더 바싹 안았다.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뒤에서 밀어서요. 금방 주울게요. 그녀는 몸을 숙이려 했지만 아이를 안고 있어서 쉽지 않았다. 지훈이는 엄마의 긴장을 느꼈는지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조그만 얼굴이 금세 울상으로 변했다. 곧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서연은 아이를 놓치지 않고 사과를 주울 방법을 몰라 당황한 채 얼어붙었다. 장바구니는 어깨를 짓눌렀고 팔은 저려왔다. 여기서 무슨 일이야? 익숙한 목소리에 서연의 온몸이 굳었다. 민준이었다. 그는 어디선가 나타나 옆에 서 있었다. 검은 가죽 재킷 차림에 담배를 문 그의 얼굴은 불만으로 가득했다. 눈썹은 찌푸려졌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이 아줌마가 사과 상자를 엎어짠 속 상인 아저씨가 투덜거리며 사과를 주우려고 허리를 굽혔다. 앞을 잘 보고 다녀야지. 이게 다 돈인데 흠집난 사과를 누가 사가겠소? 민주는 마치 서연이 용서 못할 죄라도 지은 것처럼 그녀를 쳐다봤다. 그의 턱 근육이 팽팽해지고 입술이 가느다란 선처럼 일그러졌다. 서연은 그 표정을 잘 알았다. 그의 인내심이 바닥났을 때 짓는 표정이었다.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그가 나지막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주변 사람들 몇몇이 돌아볼 정도였다. 애를 안고 다니면서 앞도 제대로 못 봐? 실수였어, 여보. 정말 누가 날 밀었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서연은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변명하기 시작했다. 상관없어.
그가 말을 잘랐다. 누가 밀었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 내가 잘못한 거야. 저분한테 제대로 사과해. 똑바로. 서연은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상인에게 돌아섰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망가진 사과는 제가 돈을 낼게요. 상인 아저씨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운 듯 손을 내저었다. 아, 괜찮소. 그럴 수도 있지? 별일 아니요. 사과 3개 가지고 뭘 장사 망하는 것도 아닌데. 사건은 이걸로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냥 그 자리를 떠나 이 어색한 순간을 잊어버리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대신 아내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와 얼굴을 가까이 했다. 서연은 그의 입에서 나는 담배 냄새와 함께 그가 몇 주 동안 쌓아온 듯한 분노인지 짜증인지 모를 씁쓸한 기운을 느꼈다. 아니, 그렇게 말고 그가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이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건 그냥 형식적인 사과잖아.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해. 남의 물건 망가뜨리는 게 어떤 건지 똑똑히 배우도록.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남편의 눈에서 농담의 기색이라도 찾아보려 애썼다. 그저 자신을 겁주려는 것뿐이라고, 장난일 거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만이 가득했다. 그는 진심이었다. 너무나도 진심이었다. 뭐라고? 그녀가 속삭였다. 여보, 나 애 안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그가 딱 잘라 말했다. 책임감을 배우라고. 엄마는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거야. 저 상인 아저씨한테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해. 그래야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기억할 거 아니야. 주변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멎었다. 사람들은 남의 싸움에 휘말리기 싫다는 듯 혹은 민망하다는 듯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다. 장바구니를 든 한 아주머니는 서둘러 다른 가판대로 가버렸다. 중년 남성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떴다. 상인 아저씨가 뭐라고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민준이 쏘아보는 무거운 시선에 입을 다물고 말았다. 서연은 지훈이를 끌어안고 선 채 속이 단단하고 고통스러운 매듭처럼 꼬이는 것을 느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이 떨렸다.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감지한 지훈이가 더 크게 칭얼거리며 몸을 비틀었다. 민준 씨, 제발 이러지 마. 그녀가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가냘프고 애처로워서 아무도 듣지 못했을 것이다. 무릎 꿇어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오며 차갑게 반복했다. 아니면 내가 직접 꿀릴 테니까 3번 말하게 하지 마. 그녀는 주위의 무심한 얼굴들과 외면하는 눈들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그녀를 위해 나서주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를 변호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머리에 수건을 두른 할머니 한 분이 안타까운 듯 고개를 젓고 있었지만 침묵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었다. 모두가 이 불쾌한 장면이 하루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듯했다. 지훈이가 가늘고 애처로운 소리를 내며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서연은 아이를 더 꽉 껴안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피부를 데웠다. 타는 듯한 수치심과 굴욕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이 자리에서 사라져 버리고 싶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는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고 몸은 이 행동에 저항했지만 그녀는 억지로 몸을 움직였다. 두꺼운 청바지를 입었음에도 콘크리트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다. 날카로운 자갈들이 무릎을 파고들었다. 지훈이는 이제 목청껏 울부짖었다. 작은 몸이 잔뜩 긴장해 있었다. 서연은 아들이 다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두 무릎을 바닥에 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상인의 얼굴을 차마 쳐다볼 수 없어 옆을 바라봤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속삭였지만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주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담배를 깊이 빨아들였다. 연기가 11월의 공기 속으로 천천히 피어올랐다 사라졌다. 상인 아저씨는 땅바닥만 내려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그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아, 그만하고 일어나쇼. 그가 중얼거렸다. 이러지 마쇼. 내가 괜찮다고 했잖소. 하지만 민주는 그녀가 바로 일어나게 두지 않았다. 그는 길고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의 시간을 가졌다. 서연은 콘크리트의 냉기가 옷을 뚫고 들어와 무릎이 마비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지훈이는 얼굴이 빨개진 채 울어댔다. 그래야지. 마침내 민준이 말했다. 이제 일어나.
그리고 다시는 사람들 앞에서 나 망신시키지 마, 알았어? 서연은 거의 감각이 없는 다리로 힘겹게 일어섰다. 오는 지훈이를 아는 채 비틀거리며 균형을 잃을 뻔했다. 무릎은 쑤셨고 온몸은 피부가 타는 듯한 강렬한 수치심으로 불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땅속으로 꺼져버리고 싶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아주 날카롭고 끈질긴, 거의 만져질 듯한 시선이었다. 고개를 돌린 서연은 한 노파를 보았다. 그녀는 옆갑 한 대에서 약초와 향신료 주머니, 말린 꽃다발 같은 것들을 팔고 있었다. 그녀는 커다란 붉은 장미가 그려진 화려하고 긴 치마를 입고 있었다. 그 위에는 검은색 모직 쇼를 걸치고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무늬가 있는 스카프 아래로 단정히 넘겨져 있었다. 깊은 주름이 새겨진 그녀의 검게 그을린 얼굴은 지나온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만은 젊었다. 새처럼 까맣고 반짝이는 눈이었다. 그리고 그 눈은 민준을 향해 있었다. 깜빡이지도 피하지도 않고 똑바로. 서연은 문득 그 노파가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도, 자신의 굴욕과 눈물도 전부 본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표정은 동정하는 것도 비난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잘고 있다는 표정이었다. 마치 시장에서 한 여자가 겪는 굴욕, 그 이상의 것을 보고 있는 듯했다. 겉으로 드러난 그림보다 더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무언가를. 민준 역시 그 시선을 알아차렸다. 그는 노파 쪽으로 몸을 돌리며 누군가 감히 자신을 쳐다보는 것에 짜증이 난 듯 얼굴을 찌푸렸다. 뭘 봐, 할망구. 당신 일이나 신경 써. 노파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계속해서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에는 이상하고 무거운 힘이 실려 있었다. 분노도, 비난도 아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민주는 불안한 듯 헛기침을 하고는 시선을 돌렸다. 서연은 담배를 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과 순간적으로 그의 호흡이 흐트러지는 것을 보았다. 가자. 그가 서연에게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빨리 장이나 봐. 소란 피우지 말고. 서연은 울고 있는 지훈이를 달래며 순순히 남편의 뒤를 따랐다. 아기에게 속삭이는 위로의 말은 정작 그녀 자신에게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노파의 가판대를 지나쳤고 서연은 흘긋 그녀를 쳐다봤다. 노파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위로의 표시인지 이해의 표시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에 동정심과 함께 불안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시선을 돌려 시장 출구를 향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가는 남편의 뒤를 서둘러 따랐다. 그들은 말없이 시장 통로를 걸었다. 민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앞만 보며 담배를 피웠다. 서연은 지훈이를 흔들어 달랬고 아이는 점차 흐느낌을 멈추고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숄자락으로 얼굴을 닦으며 눈물을 감추려 애썼지만 눈물은 계속 뺨을 타고 흘렀다. 마음속이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숟가락으로 속을 다 파내고 얇고 부서지기 쉬운 껍데기만 남겨놓은 것처럼 공허하고 차가웠다. 그녀는 1년 전 민준이 공원 분수대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며 청혼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결혼식에서 함께 웃고 춤추며 미래를 계획하던 모습, 언제나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고 지켜주겠다고 맹세하던 그의 모습을. 그런데 지금 그는 그녀를 무릎 꿇게 했다. 갓난아기를 안은 채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낯선 사람들의 경멸적이고 무관심한 시선 아래에서 그 순간 그녀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마치 몸속 어딘가가 금이 가고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그녀는 그 노파가 무언가 알고 있다고 느꼈다. 그토록 꿰뚫어보는 듯하고 무거운 시선은 어떤 말이나 질책보다 더 따가웠다. 하지만 그때 시장을 떠나면서 서연은 아직 알지 못했다. 몇 분 후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그 노파의 입에서 나올 세 마디 말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모든 것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시장 출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등 뒤에서 나지막하지만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 서연은 얼어붙은 채 몸을 돌렸다. 노파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손에는 말린 약초 다발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이 아닌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민준도 짜증 섞인 표정으로 돌아섰다. 또 뭐야? 내 일에 신경 끄라고 했잖아.
노파는 몇 초간 침묵하며 여전히 그 무겁고 모든 것을 아는 듯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러고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조용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망치처럼 울리도록 또렷하게 말했다. 그가 검사 결과를 바꿨어. 서연을 둘러싼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시장의 소음, 상인들의 외침,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대화, 모든 것이 멀어지며 희미한 웅얼거림으로 변했다. 그녀는 지훈이를 품에 안은 채 자신이 제대로 들은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며 노파를 쳐다봤다. 네, 그녀가 숨을 내쉬었다. 민주는 창백해졌다. 순식간에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며 잿빛으로 변했다.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담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저 눈을 크게 뜨고 노파를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다. 지금 뭐라고 했소? 그가 마침내 목이 쉰 소리로 말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미친 소리 하지 마. 늙은이가. 노파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거의 미동도 없이 침착하게 서서 그를 계속 쳐다봤다. 아이의 검사 결과. 당신이 바꿨잖아. 당신 아이가 아니라고 말하려고. 민주는 마치 누가 떠민 것처럼 휘청거렸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다 가판대 옆에 놓인 나무 상자에 부딪혔고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공포인지 충격인지 모를 감정으로 일그러졌다. 서연은 남편을 보며 속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다. 검사 결과라니, 결과를 바꿨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준 씨, 그녀가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속삭였다. 저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상자에 앉아 땅바닥을 응시하며 거칠게 숨을 몰아쉴 뿐이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노파에게 돌아섰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검사요? 노파는 그녀를 바라봤고 눈에 동정심이 스쳤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 검사를 했잖아. 그가 직접 결과를 찾아왔지? 그리고 바꾼 거야? 아이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지?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릿속에서 끔찍한 무언가가 천천히 조립되기 시작했다. 그녀가 이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지훈이가 태어난 후 정말로 일반적인 표준 검사를 받았었다. 그때 민주는 자기가 직접 결과를 찾아오겠다며 굳이 병원에 갈 필요 없다고 다 알아서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녀는 그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그가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어두운 얼굴로 집에 돌아와 서류 봉투를 식탁에 던지며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들이 무언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때 지훈이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아이가 아픈 줄 알고 온몸이 떨릴 정도로 무서웠다. 하지만 민주는 괜찮을 거라고 자기가 다 알아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일주일 뒤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걱정할 것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이후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차갑고 거리를 두고 지훈이를 안으려 하지 않았다. 마치 아들에게서 낯선 무언가를 보는 듯한 눈으로 쳐다봤다. 말도 안 돼. 서연이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사실이 아니야. 그가 왜 그런 짓을 해? 노파가 한숨을 쉬었다. 다른 여자한테 가려고. 책임도 없고 양육비도 없이 아이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진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보다 쉬우니까. 서연은 민준을 보았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상자에 앉아 있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그는 부정하지도 거짓말이라고 소리치지도 않고 그저 침묵했다. 민준 씨, 그녀가 조용히 불렀다.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줘. 말해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지쳐 있었다. 눈에는 분노도 억울함도 없었다. 오직 순수하고 적나라한 죄책감만이 가득했다. 서연아, 그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말을 잇지 못했다. 말하라고. 그녀가 소리쳤고 목소리가 찢어졌다. 지훈이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거짓말이라고. 당신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 민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몇 초간 그렇게 앉아있다가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난 이 아이를 원하지 않았어.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았다고. 나한테는 다른 여자가 있었어. 우린 함께 할 계획이었는데 내가 임신했지? 그래서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 문제 없이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서연은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천막을 지탱하는 기둥에 기대지 않았더라면 쓰러졌을 것이다. 지훈이가 품에서 울고 있었지만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당신이 내 아이의, 당신 아들의 검사 결과를 바꿔치기 했다고? 당신 자식이 아니라고 말하려고? 민주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끄덕였다. 아는 사람을 통해 검사실에서 다른 사람 결과를 구했어. 그걸 우리 봉투에 넣었지? 내가 확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중에는 그냥 떠나면 된다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울 수는 없다고 말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한마디 한마디가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가 검사 결과를 가져온 후 지훈이를 어떻게 쳐다봤는지, 어떻게 아들을 피하고 안으려 하지 않았는지, 우리 아들이 아닌 내 아들이라고 불렀는지 기억해냈다. 어떻게 그녀 자신에게도 차갑게 대했는지, 마치 그녀가 끔찍한 짓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내가 바람이라도 피웠다고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 그녀가 속삭였다. 내가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려고? 민주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노파는 옆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도 고소함도 없었다. 오직 슬픔과 이해만이 담겨 있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서연이 그녀에게 돌아서며 물었다. 어떻게 이런 걸 아실 수가 있었어요? 노파는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가끔 사람들이 숨기는 진실을 보지. 눈빛으로, 행동으로. 당신이 아이를 안고 무릎을 꿇고 있는데 그가 당신을 그렇게 쳐다보는 걸 봤을 때 나는 알았어. 그가 끔찍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이 아기와 관련된 무언가를. 그리고 나는 봤지?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진실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그냥 말한 거야? 서연은 그녀를 쳐다봤다. 완전히 믿기지는 않았지만 노파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점이었다. 민준의 반응이 어떤 말보다도 더 확실하게 그것을 증명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는 법이야. 노파가 조용히 덧붙였다. 빠르든 늦든 깊이 숨기고 묻어버릴 수는 있지만 결국 아스팔트를 뚫고 자라는 풀처럼 싹을 틔우지. 그리고 그때는 처음부터 말했을 때보다 더 아프게 상처를 주는 법이야. 민준이 상자에서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려 가판대 모서리를 붙잡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으로 뒤덮여 있었다. 서연아, 들어봐. 그가 그녀에게 손을 뻗으며 말했다.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내게 다가오지 마. 그녀가 한 걸음 물러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다가올 생각도 하지 마. 서연아, 제발. 내가 혼란스러웠어. 뭘 해야 할지 몰랐다고. 책임지는 게 두려웠어. 당신은 내 아이의 검사 결과를 바꿔치기 했어. 그녀가 소리쳤고 몇몇 행인들이 돌아봤다. 당신은 아이를 버리려고 했어? 우리를 버리려고 했냐고. 민주는 손을 내렸다. 그는 그녀 앞에 부서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서 아무 말도 찾지 못했다. 그 여자 누구야? 서연이 차갑게 물었다. 그 여자 누구냐고. 민주는 침을 삼켰다. 직장 동료야. 내가 임신했을 때 몇 달 동안 만났어. 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아이를 낳았고, 그래서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무 문제 없이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서연이 그의 말을 끝맺었다. 양육비도 책임도 없이 깨끗하게. 그는 눈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그를 오랫동안 쳐다봤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결혼했던 남자, 아들을 낳아준 남자. 바로 그 남자가 조금 전 그녀를 낯선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게 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친자식에 대해 거짓말하고 서류를 조작하고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다. 지난 몇 달간 그에게 느꼈던 두려움, 무릎을 꿇게 했던 수치심,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오직 얼음장 같은 분노와 굳은 결심만이 남았다. 나 갈게. 그녀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당장 짐 싸서 엄마 집으로 갈 거야. 서연아, 그러지 마. 우리 얘기 좀 하자. 내가 잘할게. 얘기는 법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하자. 그녀가 그의 말을 끊었다. 나는 다시 친자 확인 검사를 할 거야. 진짜로. 그리고 지훈이가 당신 아들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당신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게 될 거야. 그리고 당신이 한 짓, 내가 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절대로.
그녀는 몸을 돌려 지훈이를 품에 안고 걸어갔다. 다리는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등 뒤에서 민준이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노파 옆을 지나가며 그녀는 잠시 멈췄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거라, 얘야. 자유롭게 살아. 그리고 저 자는 자기가 한 짓을 매일 양심에 되새기며 살게 될 거야. 서연은 시장을 빠져나와 거리로 나섰다. 11월의 바람이 차갑고 날카롭게 얼굴을 때렸다. 지훈이는 진정되어 엄마 어깨에 코를 박고 새근거렸다. 서연은 멈춰 서서 숨을 골랐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꺼내보니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미안해. 제발 돌아와. 사랑해. 그녀는 화면을 쳐다보다가 휴대폰을 잠그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사랑. 그는 사랑을 말하고 있었다. 그 모든 짓을 저지르고 나서 서연은 택시를 불러 지난 1년간 살았던 아파트로 향했다. 오늘 영원히 떠나게 될 그 집으로.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왜 더 일찍 눈치채지 못했을까? 어떻게 그 모든 신호를 놓쳤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준의 냉담함, 거리감, 아들을 피하던 모습, 모든 것이 명백했지만 그녀는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다 괜찮아질 거라고, 그가 아버지 역할에 익숙해질 거라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희망했다. 하지만 그는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을 버릴 계획을, 그녀가 스스로의 죄책감을 믿게 만들 계획을. 택시가 아파트 입구에 멈췄다. 서연은 요금을 내고 내려서 3층으로 올라가 열쇠로 문을 열었다. 아파트는 고요함으로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지훈이를 아기 침대에 눕혔다. 아기는 하품을 하고는 눈을 감았다. 온갖 소동에 지친 모양이었다. 서연은 옷장에서 큰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자신의 것, 지훈이의 것, 서류들, 가장 필요한 것들만. 그녀는 빠르고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감정은 나중에 엄마 집에서 안전해지면 그때 터져 나올 것이다. 지금은 그저 행동해야 했다. 40분 후 가방이 다 채워졌다. 서연은 옷을 입고 지훈이에게도 옷을 입힌 후 택시를 불렀다. 기다리는 동안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한테 가는 중이야? 가서 다 얘기할게. 소파 좀 준비해줘. 답장은 즉시 왔다. 기다릴게. 다 괜찮을 거야. 택시가 도착했다. 서연은 아이와 가방을 들고 내려가 차에 탔다. 기사가 주소를 묻자 그녀는 엄마 집 주소를 말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집들을 바라봤다. 그녀는 떠나고 있었다. 남편에게서, 거짓말에게서, 굴욕에게서, 두렵지만 자유가 손짓하는 새로운 삶으로. 지훈이가 품에서 새근거렸다. 그녀는 아들의 정수리에 입을 맞추고 더 꽉 껴안았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든 둘은 함께 이겨낼 것이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민준의 전화였다. 서연은 통화를 거절하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그에게 더 할 말은 없었다. 해야 할 말은 변호사와 법원이 대신해 줄 것이다. 차가 엄마 집 앞에 멈췄다. 서연은 요금을 내고 내렸다. 엄마는 이미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파트 입구에 서 있었다. 딸이 아이와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그녀는 달려왔다. 서연아, 무슨 일이니? 서연은 한 팔로 엄마를 힘껏 절박하게 껴안았다. 나중에 얘기할게, 엄마. 나중에. 지금은 그냥 옆에 있어줘.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받아 들고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집으로 이끌었다. 서연은 걸어가며 지난 몇 시간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참았다. 지금은 아니었다. 지금은 강해져야 했다. 지훈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그들은 아파트로 올라갔다. 엄마는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차를 가져다 주었다. 서연은 엄마가 혹시 몰라 베란다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아기 침대에 지훈이를 눕혔다. 아기는 금세 잠이 들었다. 그에게는 힘든 하루였다. 그리고 나서 서연은 엄마 앞에 앉아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시장에서의 일, 굴욕, 노파, 검사 결과, 민준의 거짓말까지. 엄마는 듣는 내내 창백해지며 두 주먹을 꽉 쥐었다. 서연의 이야기가 끝나자 엄마는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안아주며 속삭였다. 다 괜찮을 거야, 딸아. 넌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우린 좋은 변호사를 찾고 검사도 다시 하고 그놈은 모든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서연은 엄마 어깨에 얼굴을 묻고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안전하다고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지훈이가 침대에서 뒤척이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눈을 뜨고 몇 초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기억해냈다. 엄마의 아파트, 거실에 낡은 소파, 자잘한 꽃무늬가 있는 익숙한 벽지. 그녀는 여기에 있었다. 떠나온 것이다. 창밖은 흐리고 잿빛이었다. 11월의 아침 날씨는 썩 좋지 않았지만 서연에게는 상관없었다. 그녀는 일어나 지훈이에게 다가가 아이를 안아들었다. 아기는 까만 눈으로 엄마를 보더니 이가 없는 해맑은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에 서연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좋은 아침. 우리 아가 그녀가 아들을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우린 잘 해낼 거야. 약속할게. 부엌에서 커피 냄새가 났다. 엄마는 벌써 일어나 가스레인지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서연은 지훈이를 안고 부엌으로 나갔다. 엄마가 돌아보며 지친 미소를 지었다. 좋은 아침. 잘 잤니? 서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다지 머릿속이 복잡해서 엄마는 커피를 2잔 따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앉으렴. 지훈이 밥 먹이고 나서 얘기하자. 내가 벌써 괜찮은 변호사 연락처를 알아봤어. 이웃이 추천해줬는데 아주 유능한 가사 전문 변호사래. 서연은 식탁에 앉아 지훈이를 무릎에 앉혔다. 엄마는 그녀 앞에 찻잔을 놓고 맞은편에 앉았다. 서연아, 밤새 생각해봤는데 정말 이걸 법정까지 끌고 갈 거니? 말리는 건 아니야. 그냥 묻는 거야. 힘들 거야. 서연은 단호하고 확신에 찬 눈으로 엄마를 보았다. 그 사람은 내 아이의 검사 결과를 바꿔치기 했어요. 내가 바람 피웠다고 믿게 만들고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그가 떠날 때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이걸 그냥 잊을 수는 없어요. 엄마.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자. 첫째, 새로운 검사를 해야 해. 공인된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둘째, 필요할 만한 서류는 전부 모으고. 셋째, 변호사 상담 예약을 잡자.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모든 것이 두렵게 들렸다. 그녀는 이전의 법원, 변호사, 법적 절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정의를 원한다면 민준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려면 끝까지 가야 했다.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시작해요. 아침 식사 후 엄마는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모레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그동안 서연은 인터넷에서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하는 공인된 의료기관을 찾아냈다. 가장 빠른 날짜인 내일로 예약했다. 아이와 함께 가서 검체를 채취해야 했다. 민준도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만약 그가 거부하면 법원을 통해 검사를 강제할 수 있다고 홈페이지에 적혀 있었다. 하루 종일 서연은 정신없는 상태로 보냈다. 휴대폰은 민준의 전화로 불이 났다. 그는 10번쯤 전화하다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과했고 다음에는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으며 그 후에는 돈을 다 빼서 빈털터리로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서연은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어떻게 예전에 그의 진짜 얼굴을 보지 못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과 함께 살고 사랑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까 놀라워했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에게 짧게 답장했다. 더는 전화하지 마. 모든 문의는 변호사를 통해서 해. 언제 친자 확인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거부하면 법원을 통해 진행할 거야? 5분 뒤 답장이 왔다. 너 미쳤어. 무슨 검사?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고 이미 말했잖아. 서연은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드러난 지금도 그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고 있었다. 그녀는 답했다. 시장의 그 할머니가 진실을 말했어. 당신이 검사 결과를 바꿨다는 거 난 알아. 그리고 증명할 거야. 지훈이는 당신 아들이고 당신은 아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거야. 민주는 답이 없었고 저녁 내내 조용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더 이상 그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다음 날 그녀는 검사기관으로 향했다. 엄마가 집에서 지훈이를 봐주었고 서연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챙겼다. 검사기관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소독약 냄새가 났다. 흰 가운을 입은 여직원이 그녀를 친절하게 맞이하며 절차를 설명했다. 아이의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해야 했다. 특수한 면봉으로 하는 것으로 아프지 않고 빠르게 끝났다. 그리고 추정되는 아버지의 검체도 필요했다. 아버지의 참여 없이도 검사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의 생물학적 검체가 있다면요, 여직원이 설명했다.
예를 들어 모근이 붙어있는 머리카락, 사용한 칫솔, 담배꽁초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비용이 더 비싸고 정확도가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설득해 볼게요. 만약 안 된다면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그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할 거예요. 이혼 및 친자 확인 소송에서 흔한 절차입니다. 서연은 감사 인사를 하고 비용을 지불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오는 길에 다시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검사기관에 다녀왔어. 지훈이 검체는 채취했고 이제 당신 것만 남았어. 검사기관으로 와할 주소는 보내줄게. 아니면 법원을 통한 강제검사에 동의할래? 선택해. 몇 시간 동안 답이 없었다. 서연은 그가 그냥 무시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녁에 메시지가 왔다. 좋아, 갈게. 하지만 이 문제를 영원히 끝내고 싶어서 가는 거야? 검사에서 내가 아빠가 아니라고 나오면 넌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는 거다.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거짓말을 믿거나 믿는 척하고 있었다. 상관없었다. 진실은 어차피 드러날 테니까. 노파의 말이 맞았다. 다음 날 그들은 검사기관에서 만났다. 민주는 잔뜩 찡그린 얼굴에 면도도 하지 않고 구겨진 재킷을 입고 나타났다. 그는 몹시 초췌해 보였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은 수척했다. 서연은 그를 보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동정심도 분노도 아닌 그저 공허한 뿐이었다. 절차는 10분 정도 걸렸다. 민주는 내내 침묵했고 서연의 눈을 피했다. 모든 것이 끝나자 그는 벌떡 일어나 출구로 향했다. 서연이 그를 불렀다. 민준 씨.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멈춰섰다. 왜 그랬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아무 문제 없이 떠나는 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난 아빠가 되기 싫었어. 한 번도 원한 적 없어. 그런데 내가 임신했고 난 패닉에 빠졌어. 내 모든 인생이 바뀔 거라고, 너와 아이에게 영원히 얽매일 거라고 생각했지. 그때 지현 씨가 나타났어. 그녀는 정말 자유로웠어. 우린 뭐든지 할 수 있었지? 아무런 의무도 아이도 없이. 난 그녀와 함께하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장애물이었지?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장애물이었다. 그녀와 그들의 아들이. 그래서 검사 결과를 바꿔치기 하기로 결심했군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우리를 없애려고. 깨끗하고 쉽고 아무 문제 없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가 처음 검사했던 곳에 아는 사람이 있었어. 그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지? 그는 유전적 일치가 없다고 적힌 다른 사람의 결과를 줬어. 그걸 진짜 결과 대신 우리 봉투에 넣었지? 난 내가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고 믿을 거라고, 내가 바람을 피웠거나 날짜를 착각했다고 생각할 거라고 믿었어. 내가 수치심과 죄책감에 스스로 떠날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난 떠나지 않았어요. 서연이 속삭였다. 난 바람 피우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지훈이가 당신 아들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민주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 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집이 셌어.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몰랐어. 너를 피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지? 결국 내가 스스로 떠나거나 내가 다른 방법을 찾을 거라고 기대했어. 그러다 시장에서 그 늙은 할망구 어떻게 알았을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하지만 그녀는 알았어요. 그리고 진실을 말했죠.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는 법이에요. 민준 씨, 당신은 이걸 영원히 숨길 수 없었어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런가 보네. 그래서 이제 뭐, 당신은 검사 결과를 받을 거고 내가 아빠라고 나오겠지? 그 다음엔 이혼 소송과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거예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지훈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게 될 거예요. 지훈이는 당신 아들이고 당신은 아들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당신이 좋든 싫든. 민주는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돌아섰다. 마음대로 해, 난 상관없어. 그는 문을 쾅 닫고 검사기관을 나갔다. 서연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복도에 홀로 서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결과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다. 서연은 이메일로 결과를 받아 여러 번 인쇄하고 다시 읽었다. 친자 관계 확률 99.9%. 민주는 지훈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였다.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
반박할 수 없게. 그녀는 엄마 집 부엌 식탁에 앉아 그 서류들을 손에 들고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물론 항상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증명되었다. 이제 민주는 발뺌할 수도, 아이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엄마가 부엌으로 들어와 서연을 보았다. 왔니?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건넸다. 엄마는 빠르게 훑어보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변호사에게 가자. 그가 이혼과 양육비 소송을 제기할 거야. 이 결과가 가장 중요한 증거지. 서연은 일어나 서류를 파일에 넣었다. 손이 두려움이 아닌 기묘한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해내고 있었다. 정말로 이혼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다음 날 그녀는 엄마와 함께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50대 남성이었다. 그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서류를 검토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사건은 매우 명확합니다. 검사 결과를 바뀌치기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충분하며 원하신다면 친권 박탈 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이혼하고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을 권합니다. 친권 박탈은 길고 복잡한 과정이지만 양육비는 표준 절차입니다. 친자 관계가 증명되었으니 법원은 당신 편을 들어줄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변호사는 서류 준비를 시작했다. 며칠 후 서연은 이혼 및 양육비 청구소장에 서명했다. 변호사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며 증거가 명백하다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일주일 후 민주는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 서연은 그날 저녁 그에게서 온 전화를 받고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재촉해 전화를 받았다. 너 진심이야? 그가 인사도 없이 물었다.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소송을 걸었다고? 네,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경고했잖아요. 서연아, 이건 미친 짓이야. 왜 법정까지 가? 우리 좋게 해결할 수 있잖아. 좋게, 그녀가 씁쓸하게 되물었다. 당신은 내 아이의 검사 결과를 바꿔치기 했고 시장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무릎 꿇게 했어. 우리를 버리고 애인한테 가려고 했잖아. 그러고도 좋게라는 말이 나와? 그는 침묵했다. 그러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법정 없이 그냥 돈을 줄 수 없을까? 얼마면 돼? 당신의 동정은 필요 없어요. 서연이 말했다. 나는 공식적인 양육비가 필요해요. 모든 것이 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당신이 아들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도록. 민준이 숨을 내쉬었다. 이게 내 평판을 망칠 거라는 건 알아? 법정에서 모든 게 알려질 거야. 검사 결과 조작에 대해서,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지현 씨도 알게 될 거고 직장 사람들도 다 알게 될 거야. 그런 짓을 할 때 부끄러워했어야죠.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다 드러난 지금이 아니라? 미안하지만 민준 씨, 나는 당신 평판에 관심 없어요. 내 아들과 아들의 미래에만 관심 있을 뿐이에요.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그녀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날들은 느리게 흘러갔다. 서연은 엄마 집에서 지내며 지훈이를 돌보고 재판을 준비했다. 변호사는 사건이 단순해서 아마 한 번의 재판으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준이 항소할 수도 있지만 그에게는 증거가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이 엄마 집 근처 공원에서 지훈이와 산책하고 있을 때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다. 시장에서 만났던 그 노파였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빵 부스러기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다. 서연은 다가갈까 말까 망설이며 멈춰섰지만 노파가 먼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고 미소 지으며 손짓했다. 서연이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얘야, 노파가 조용히 말했다. 어떻게 지내니? 서연이 미소 지었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 사람에게서 떠났고 이혼 소송을 걸었고 새로운 검사도 했어요. 모든 게 증명됐어요.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잘했어. 그럼 그놈은? 모르겠어요. 법원에서 소환장을 받았고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거절했어요. 노파가 서연의 손을 쓰다듬었다. 잘했다. 내 뜻을 굽히지 마라. 물러서지 마. 그는 자신이 한 짓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해. 서연이 그녀를 보았다. 그때 시장에서 어떻게 아셨어요?
검사에 대해 어떻게 아실 수 있었어요? 노파는 어깨를 으쓱했다. 전에 말했듯이 가끔 보여. 사람들이 숨기는 진실이. 그의 눈에는 거짓말이 있었어. 아이와 관련된 크고 끔찍한 거짓말이. 나는 그냥 내가 본 것을 말했을 뿐인데 정곡을 찔렀던 거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노파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말했고 그것이 서연의 인생을 바꿨다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 서연이 속삭였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그 거짓말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노파가 미소 지었다. 고마워할 것 없다. 나는 그저 진실이 드러나도록 도왔을 뿐이야. 나머지는 모두 내가 해낸 거야. 떠나고 증거를 모으고 소송을 걸었지? 그건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이란다. 얘야. 그들은 잠시 더 서 있었다. 그러다 노파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서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유모차에서 평화롭게 잠든 지훈이를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느꼈다. 앞에는 재판과 이혼,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강했고 혼자가 아니었다. 재판은 12월 말로 잡혔다. 서연은 모든 서류를 모으고 변호사와 연락하며 꼼꼼하게 준비했다. 법정에서 할 말을 연습하기도 했다. 엄마는 매일 그녀를 지지해주고 지훈이를 돌봐주고 음식을 만들어주며 곁에 있어 주었다. 그것이 힘이 되었다. 재판 일주일 전 서연은 민준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변호사나 법원 없이 단둘이 만나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서연은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결국 거절하기로 결정했다. 해야 할 말은 이미 다 했다.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하고 싶은 말은 법정에서 하세요. 그녀는 짧게 답하고 더 이상 그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재판 당일은 춥고 맑았다. 서연은 일찍 일어나 창가에 오래 서서 눈 덮인 마당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긴장감과 평온함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엄마는 그녀가 옷 입는 것을 도와주었다. 예전에 회사에 다닐 때 입었던 단정한 검은색 정장, 흰색 블라우스,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다. 서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어른스럽고 침착하고 강해 보였다. 잘할 수 있지. 엄마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난 널 믿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잠든 지훈이에게 입을 맞춘 뒤 법원으로 향했다. 변호사가 입구에서 그녀를 맞이하고 말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빠르게 짚어주었다. 서연은 주의 깊게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기억했다. 그들이 법정에 들어섰을 때 민주는 이미 와 있었다. 그는 반대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안경을 쓴 중년의 변호사가 있었다. 민주는 초췌해 보였다. 수척한 얼굴, 생기 없는 눈, 손은 불안하게 서류철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서연을 보자 그는 순간 멈칫했다가 시선을 피했다. 판사가 들어섰다. 희끗한 머리에 엄격한 표정을 한 60대 여성이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사건 파일을 열고 이서연 씨가 박민준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미성년 자녀 양육비 청구 및 이혼 소송에 대해 낭독하기 시작했다. 양측 모두 출석했군요.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의 변호사가 먼저 일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 결과 조작에 대해 이야기했다. 새로운 친자 확인 검사 결과, 민준이 범행을 인정한 메시지 내용, 아이 출생 후 민준의 이상한 행동을 증언한 서연 엄마의 진술서 등 증거를 제출했다. 판사는 주의 깊게 들으며 때때로 추가 질문을 던졌다. 민준의 변호사는 반박하려 애썼다. 검사 결과 조작은 입증되지 않았으며 단지 추측일 뿐이고 새로운 검사 결과 역시 조작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그 자신에게조차 설득력 없게 들렸다. 판사가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피고, 친자 관계를 인정합니까? 민준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네, 인정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검사 결과 조작 사실을 인정합니까? 민준은 주먹을 꽉 쥐고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저는 경솔하게 행동했습니다. 아버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이 판사가 엄격하게 말했다. 검사 결과를 바꿔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침묵.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서연은 그를 보며 기다렸다.
마침내 그가 모든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진실을 말하기를. 네, 그가 마침내 속삭였다. 검사 결과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판사는 기록에 무언가를 적고 서연을 보았다. 원고, 덧붙일 말이 있습니까? 서연이 일어섰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이 사람이 단순히 서류를 조작한 것만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제가 끔찍한 짓을 저질렀고 제가 죄인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를 배신자처럼 대했습니다. 그는 저를 공개적으로 모욕했고 시장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아이를 안고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제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이제 저는 단 하나만 요구합니다. 그가 자신의 아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자신의 행동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아무 잘못 없는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서연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 이제 결정은 판사의 몫이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고 변호사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한 뒤 결정을 위해 휴정을 선언했다. 모두가 법정을 나갔다. 서연은 복도에서 벽에 기대 눈을 감고 서 있었다. 변호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괜찮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침착하게 계세요. 판결은 분명 우리에게 유리할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만약 무언가 잘못되면 어쩌지? 판사가 믿어주지 않으면? 민준이 빠져나갈 방법을 찾으면? 30분 후 모두 다시 법정으로 불려 들어왔다. 판사가 돌아와 자리에 앉아 서류철을 열었다. 법원은 소송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이서연 씨와 박민준 씨의 혼인을 해소한다. 피고 박민준 씨는 미성년 아들 박지훈의 양육비로 월급의 25%를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하라. 이 판결은 항소가 없을 경우 한 달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서연은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이혼했다. 양육비를 받게 되었다. 그녀가 이겼다. 민주는 한 곳을 응시하며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변호사가 그에게 무언가 말했지만 그는 반응하지 않았다. 서연은 일어나 자신의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빠르게 법정을 빠져나왔다. 더 이상 민준을 보고 싶지도 대화하고 싶지도 않았다. 밖으로 나온 그녀는 차가운 겨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발밑에서 눈이 뽀드득 소리를 냈고 햇살이 눈부셨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다 끝났어. 이혼했고 양육비도 받게 됐어. 전화기 저편에서 엄마가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딸아, 정말 다행이다. 어서 집으로 오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파이를 만들어놨어. 서연은 눈물 사이로 미소 지었다. 갈게, 엄마. 금방 갈게. 그녀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창밖으로 눈 덮인 도시와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연말 분위기로 장식된 상점들을 바라보았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고 이제 그녀는 자유로웠다. 집에서는 엄마가 그녀를 포옹으로 맞이했다. 지훈이는 매트 위에서 딸랑이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엄마를 보자 그는 기쁘게 옹알거렸다. 서연은 아들을 안아 올려 품에 꼭 껴안았다. 우리가 해냈어. 우리 아가. 우리가 해냈어. 그날 저녁 그들은 부엌에 셋이 앉아 있었다. 서연, 엄마, 그리고 아기 의자에 앉은 작은 지훈이 차를 마시고 파이를 먹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엄마는 연휴가 끝나면 다시 일하러 가야 했다. 서연은 지훈이와 함께 있기 위해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를 구할 계획이었다. 월세방을 구하고 정착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잘할 수 있겠니? 엄마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이 더 강해졌다고 느꼈다. 그녀가 겪은 일들은 그녀를 단련시켰고 자신을 지키는 법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며칠 후 서연이 공원에서 지훈이와 산책하고 있을 때 그녀는 다시 그 노파를 만났다. 그녀는 같은 벤치에 앉아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다. 서연을 보자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래, 얘야. 어떻게 지내니? 서연은 다가가 옆에 앉았다. 좋아요. 이혼했어요. 법원에서 양육비도 받으라고 판결해줬고요. 모든 게 공식적으로 끝났어요.
노파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정의가 바로 섰구나. 그놈은. 모르겠어요. 서연이 인정했다. 재판 후에 본 적 없어요. 변호사 말로는 항소하지 않았대요. 체념한 거겠죠? 노파는 고개를 저었다. 체념했거나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나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자유롭다는 거지.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야. 서연이 그녀를 보았다. 계속 생각했어요. 그때 시장에서 어떻게 아셨어요? 정말 진실을 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추측하신 거예요? 노파가 웃었다. 그게 중요할까? 중요한 건 내가 말했다는 사실이지. 그리고 그게 내 인생을 바꿨다는 거야? 너는 그와 계속 살면서 굴욕을 참고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 너는 자유로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 노파의 말이 맞았다. 그녀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말했다는 것이다. 세 마디 말, 그가 검사 결과를 바꿨어. 그 말이 모든 것을 바꿨다. 눈을 뜨게 했고, 떠날 힘을 주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노파가 그녀의 손을 토닥였다. 천만에, 얘야. 나는 그저 진실이 드러나도록 도왔을 뿐이야. 나머지는 모두 내 공이야. 내가 떠날 힘을 찾고, 증거를 모으고, 법정에 갔잖아. 내가 싸워서 이긴 거야? 그들은 눈 덮인 공원을 바라보며 잠시 더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 노파가 일어섰다. 이제 가봐야겠다. 행복하게 살렴, 얘야. 아들 건강하게 키우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 넌 다 잘 해낼 거야. 그녀는 떠나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다. 서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지훈이를 보았다. 아기는 따뜻한 담요에 쌓여 유모차에서 잠들어 있었다. 뺨은 추위에 발그레했고 숨결은 고르고 평온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래, 그녀는 다 잘 해낼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믿었다. 몇 달이 지났다. 서연은 작은 출판사에서 재택근무 편집자로 일자리를 구했다. 지훈이가 자거나 옆에서 놀 때 집에서 일했다. 엄마는 필요할 때 손주를 봐주며 도와주었다. 그들은 검소하지만 품위 있게 살았다. 민준에게서 오는 양육비는 꼬박꼬박 들어왔다. 그는 법원 판결을 어기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다. 서연은 엄마 집 근처에 작은 투룸 아파트를 얻었다. 가구를 사고 커튼을 달고 지훈이의 장난감을 놓으며 점차 집을 꾸몄다. 아파트는 아늑하고 따뜻한 그들의 집이 되었다. 지훈이는 빠르게 자랐다. 6개월에는 뒤집기를 시작했고 8개월에는 기어 다녔으며 10개월에는 무언가를 붙잡고 일어섰다. 서연은 아들의 모든 성취, 모든 미소, 모든 새로운 소리에 기뻐했다. 그녀는 진정으로 행복했다. 가끔 그녀는 시장에서의 그날을 떠올렸다. 자신이 겪었던 굴욕, 노파의 말, 진실을 듣고 상자 위에 주저앉던 민준의 얼굴을. 그리고 매번 생각했다. 만약 그 순간이 없었다면 그녀는 여전히 그 거짓말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라고. 참고, 침묵하고 어떻게든 나아지리라 희망하면서. 하지만 노파는 진실을 말했고 진실은 그녀를 자유롭게 했다. 어느 봄날 서연이 다시 공원에서 지훈이와 산책하고 있을 때 그녀는 옆 벤치에 앉은 젊은 여자를 보았다. 그녀는 혼자 앉아 재킷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울고 있었다. 옆에는 아기가 탄 유모차가 놓여 있었다. 서연이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여자는 눈물 젖은 눈을 들었다. 남편이요. 아이가 자기 자식이 아니래요. 제가 바람 피웠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그는 이혼하자고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협박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연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잘 들으세요. 친자 확인 검사 하셨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남편이 하자고 해서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일치하지 않는다고 나왔어요.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저는 바람 피우지 않았어요. 서연은 속에서 무언가가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이 여자의 눈에 담긴 고통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 결과를 확인해 보셨어요. 검사기관에 문의해 보셨냐고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왜요? 도장도 있고 의사 서명도 있는데요. 제 말 들으세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다른 검사 기관에 가세요. 공인된 코드로요. 새로 검사를 받으세요. 공식적으로 서류를 갖춰서요.
그리고 첫 번째 결과가 어디서 발급되었는지 진짜인지 확인하세요. 저도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제 전남편은 양육비 없이 떠나려고 검사 결과를 바꿔치기 했어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게 됐고 새로운 검사를 하고 소송을 걸어서 이겼어요. 여자는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쳐다봤다. 정말요? 검사 결과를 바꿔치기 하는 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검사기관에 연줄이 있거나 돈이 있으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요. 당신은 싸워야 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검사를 하고 변호사를 찾아서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세요. 여자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모두가 제 편이 아니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믿어요. 서연이 말했다. 그리고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도 믿어줄 거예요. 힘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여자에게 자신의 변호사 연락처를 적어주고 그녀를 안아준 뒤 갈 길을 갔다. 지훈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무언가 오말거리며 날아가는 비둘기를 향해 손을 뻗었다. 서연은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는 법이다. 노파의 말이 맞았다. 그리고 이제 서연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그 진실을 알도록, 속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를 지키도록 돕고 있었다. 그녀는 불과 고통, 굴욕, 두려움을 통과했지만 그 과정에서 더 강해졌고 이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었다. 삶은 계속되었다. 새롭고 자유롭고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이. 그리고 서연은 알았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든 그녀는 이겨낼 것이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알았고 존중과 사랑, 정의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다시는 자신의 시선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저녁에 지훈이가 침대에서 잠들었을 때 서연은 창가에 서서 불빛으로 가득 찬 도시를 바라보았다. 저 어딘가에 민준이 살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자신이 잃은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후회하고 있을 수도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과거에 남았고 앞에는 미래가 있었다. 밝고 깨끗하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가. 서연은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유로웠고 그것은 그녀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최고의 일이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